2017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어서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 검증에 집중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스튜디오에 소정섭 한국이슈연구원장 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끝난 국정감사부터 좀 총평을 좀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는 이제 좀 과거의 국정감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번 탄핵 사태로 인해서 5월 9일 날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국정감사가 박근혜 정권이 절반, 또 문재인 정권이 절반 이렇게 두 개 정권에 걸친 시기에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좀 안 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흐름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 또 다른 이른바 신적폐 프레임으로 맞서는 이러면서 정책 국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정쟁 국감이 된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기싸움 이런 것들이 또 치열하게 펼쳐진 그러한 국감이다 보니까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차분하게 어떤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정책 국감보다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이러한 국감.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이슈나 어떤 내용 면에서는 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국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의 전체적인 총평은 좀 잠시 좀 나중에 듣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자, 국정원에서 지난 총선 여론조사 비용도 대납을 했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발표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5억 원을 받았는데요. 한 번에 전부 현금으로 5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어제 관련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비서관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개인적인 금품도 수수했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또 검찰에서는 어제 이제 긴급 체포를 했죠.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이르면 오늘 밤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 아마 오늘 밤에 영장을 신청하겠다, 청구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돈을 전달한 정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전해드린 게 이제 청와대에서 지난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청와대가 먼저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5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현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검찰은 이것과 관련을 해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제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정원에 이제 지금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비용을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요청을 해서 5억 원을 받아서 이걸 썼다. 자, 이건 어떤 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직전에 이제 청와대가 비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예. 그것을 이제 여론조사 비용을 사후정산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사후정산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인데요. 예, 예. 그리고 검찰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작년 총선 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진박공천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국민 그렇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의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걸 청와대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고 국정원으로부터 대납을 하도록 요구를 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특수활동비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작년 그 총선 전에 그러면 비밀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그 청와대에서 실시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찰에서 오늘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국정원으로부터 대납하도록 요구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간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로 볼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쌈짓돈처럼 쓰였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수시로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뭐 그렇게 봐야죠. 일단 공개된 것은 한 1년에 10억 정도씩 해서 한 40억 정도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그 원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월 1억씩 현금으로 바꿔서 007 예. 가방을 통해서 청와대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공개가 됐고 그 용처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5억 원을 썼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거든요. 예. 한 3개 업체를 통해서 계속 여론의 흐름을 체크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무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그동안의 뭐 이 청와대의 뭐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고 전직 정부들이 대개 그렇게들 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지금 5억 원이라면 제가 보기엔 한 10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265억 원입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청와대의 예산, 그 특수활동비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론조사를 해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 각 수석실로도 매월 한 500만 원 정도씩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흘러갔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경위가 조금 더 좀 파악이 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부터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1억 원씩을 돈을 받았다. 이거 번갈아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모두 계속 매월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쭉 받다가 2016년 7월에 이걸 딱 중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7월이라고 하면은 기억나시겠지만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국정농단 문제가 이제 한창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는 막 시작하는 시점이죠. 근데 그걸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국정원에 돈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그 당사자가 지금 안봉근이라고 검찰에서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었던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이걸 더 계속 받았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K스포재단하고 미르재단, 국정농단이 시작될 무렵에 분위기가 거기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껴있었다고 하는 점들이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미 청와대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K스포츠하고 미르를 건드리게 되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당시에 또 비서관은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나올까 봐 상당히 우려해서 돈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검찰에서 밝힌 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들 시인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돈에 1억씩 매월 받았던 돈이 과연 어디에 그럼 사용된 거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특수활동비가 나갔던 건데 이거를 청와대 문고리가 그거를 아무리 그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월 1억씩 받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면 활동비 명목으로 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1억 원씩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 사용되기에는 좀 너무 버거운 금액 아니냐라고는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목적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 외에 사용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받은 돈 중에서 일부가 안봉근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검찰이 강조했던 것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돈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왔던 것 중에서 정리를 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부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뭐 이른바 청와대에서 비밀스러우면서도 공적인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걸 이번에 검찰 브리핑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금품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다달이 받았던 1억 원에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나오는 것은 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진술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문고리 3인방이 받은 돈 중에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번처럼 어떤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으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일부가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갔을 가능성 같은 것들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 그 비서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곧바로 뇌물횡령 혐의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뇌물죄 횡령입니까? 그러니까 횡령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고를,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돼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횡령 부분은 두더라도 뇌물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특가법까지 적용이 되면 이거는 그 최고 무기까지 가능한 형인데 왜 순순히 두 사람이 이걸 인정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했다고 하는 점들은 그거는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나를 거쳐서 누구한테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갔을 가능성을 검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검찰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달 받았던, 정기적으로 받았던 1억 원,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정기적인 상납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좀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두 비서관한테 줬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가 아마 두 비서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청와대 차원에서 굳이 속여가면서 뭐 길거리에서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받았을 필요까지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청와대 수석실 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마 지금 청와대 앞 길거리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돈을 두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비서관까지 이제 해당이 되죠. 이 3인방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뭐 기조실장이면 국정원의 무슨 모든 예산과 인사 부분을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 전 기조실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다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돈을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 돈 전달의 방법이라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줬다를 아마 상세히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럼 돈을 받아왔을 때 이 돈의 용처가 어디냐.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포인트가 그쪽으로 올라간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그리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두 가지 부분만 나온 것이고, 예.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도 금액이 뭐 예를 들면 40억이라고 지금 봤을 때 5억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하고, 예. 일부 유용했다고 해도 앞으로도 뭐 최소한 10억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돈이 비기 때문에 예.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 또 청와대 내에 여러 가지로 튈 가능성, 또 박 전 대통령 등 또 최순실 씨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조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좀 짚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로부터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저희 뭐 시간에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재 기자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두 분의 정치평론가를 모셔놓고 이제 어제까지 끝난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 이랬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청와대 발표가 있었죠. 이제 그 세월호 조사 시점 논란, 조작한 의혹을 발표를 하면서 국정감사가 글쎄 이제 외풍에 시달렸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끌지 못하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정감사 자체가 일단 이슈가 드물었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 스타 의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딱 꼽기도 힘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른바 적폐청산의 흐름이 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국정감사 시작하는 12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이른바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슈 자체가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국정감사 자체가 조명되기보다는 이 세월호 보고 시점이 9시 반이냐 10시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1분 30분을 늦게 조작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조치를 빠르게 했다는 걸 그나마 강조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이슈 자체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도 보면 이제 이른바 방통위에서 박문진 보궐이사 2명을 또 이제 선임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방송 장악 음모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때까지 거의 그렇게 또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 본래의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가 이제 좌우를 했고, 거의 끝머리에도 이 국정감사의 본 이슈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보이콧, 제1야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 국감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국가를 뭐 국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도 없었고 스타도 없었고 또 야당도 존재감이 미미했다라고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외풍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거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각 국회의원들이 바람이 났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람이 났었다? 일종의 정기 개편 바람에 휩쓸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감에 도무지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바른정당이 일부 의원들이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강파로 당에 남을 것이냐, 이게 전당대회 전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고, 거기에 국민의당 뭐 이른바 안철수 이 지도부가 바른정당 쪽하고 같이 이제 연대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여론조사 실시한 게 그게 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을 감사를 해야 될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느 당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국감이어서 사실은 국감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은 좀 딴 데 팔려 있었던 국감이었다. 뭐 국감을 감시하는 NGO 단체에서 중간 평가를 내렸을 때 C-라는 평가를 줬는데요. 저도 한 C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정책감사가 되어야 될 텐데요.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정책감사가 아니라 정쟁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반복이 됐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간에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국회의 그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또 요인을 제공했죠.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는 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니까 그것에 이제 반발하면서 보이콧 했었는데 올해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통위에서 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또 방송 장악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보이콧을 했는데 이건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명분은 방송 장악으로 강하게 내걸었지만 예. 사실 또 다른 이면에는 이 마땅한 현재 국면에서 어떤 이슈를 주도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러한 그 현재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 이른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또 하나의 외부적인 그런 요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덮고 가려고 하는 예.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장에서 제1야당이 그것도 명분도 별로 없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굉장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4일 만에 다시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몰린 것이죠.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야성 키우기 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는데요. 네. 뭐 김재수 장관 뭐 해임 결의안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때 주 목적은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 제대로 제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오히려 컸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이정현 대표가 이제 단식 농성까지 하는 여당이 국감을 이 보이콧하는 참 초유의 사태까지 그 당시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특히 제1야당 입장에서 좀 더 매섭게 국감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맥없이 사실은 MBC 문제, 언론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보이콧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외부 국민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국감의 어떤 본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 그러니까 당의 결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 선임하는 문제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발을 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MBC나 KBS 경영진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국감들을 보이콧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야성 키우기 훈련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국민들한테 그렇게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감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쉽게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 간에 이제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지 않기로 다짐까지 했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질문을 가게. 국감장에 와서 그다음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저 함 사장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 법조인이 아니었으면 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 앉아서? 청탁이나 받은 거예요?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지금 연사로 출연을 하셨어요.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글쎄, 오늘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그 쉬는 시간에 거길 갔는데 그걸 쉬는 시간에 아무 일이나 하나요? 증인 그러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줘서 안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아니,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니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 국회의원과
또 출석한 증인 간의 신경전과 또 그리고 고성이었었어요. 이거는 글쎄요. 예전에는 좀 보기 쉽지 않은 장면들 아니었습니까? 이 이제 그 피감기관의 증인이 이렇게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맞받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었죠.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예. 저는 뭐 몇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만큼 어떤 나도 이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된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지금 기관장들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이 여당 의원들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치전선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예. 굉장히 강하게 맞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예.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제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 촛불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국회에서 저런 어떤 논쟁을 하는 수준, 논쟁이 아니고 이제 서로 말폭탄을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예.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 국회의 수준도 좀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많은 공부와 준비를 통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증인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 증인들은 그러한 이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맞받기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어떤 그러한 이 수준으로 논쟁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뭐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나온 증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또 그리고 훈계하고 따지고 이런 장면도 사실 좀 보기 불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도대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고성을 지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일단 다그치기부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은 방금 전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예를 들면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11월입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잃을 게 없다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요. 박문진 고용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11월 2일 내일 이제 그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은 아마 불신이 많이 채택이 야당에서 야당 쪽 그 성향의 이제 그 이사들이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물러날 상황이 거의 다 됐다는 판단을 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잃을 거 없다는 생각에 더 국회의원한테 그냥 맞서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철저히 하고 고성 지르지 않고 뭔가 집요하게 캐묻는 모습들 보이는 게 가장 그게 기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기가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럴 게 없다는 심정으로 막 그냥 같이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도 안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끝난 20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친박 청산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3일 날 열릴 예정으로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이제 결과가 맺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관문이라고 봐야죠. 일단 오늘 이제 점심을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협의 처리요. 예, 그 부분은 어떤 이제 표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전하는 오늘의 상황인데 3일 날 홍 대표가 어떤 수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 대표가 어떤 식이든 3일 날 이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은 끌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11월 13일 날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일 날 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지금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 의원들 뭐 한 7명에서 10명 가량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입당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3일 날 매듭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일 날 결과가 향후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미래 그리고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관계들을 결정지을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예.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친박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이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먼저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지금 3일 날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에 앞서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지금 뭐 초재선 의원들 모임을 연달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초선하고 재선이 굉장히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구도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단 재선 의원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때 친박이 굉장히 강할 때 그때 이제 들어왔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박 성향이 강하고요.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진박 공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이 전체 107명의 의원 중에서 76명이나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나가느냐, 서청원 전 대표가 나가느냐가 뭐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연달아 만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당에서 출당시키는 작업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물어보신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이 좀 더 강한데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동지의식하고 동료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의식은 친박계라고 하는 동지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예. 동료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느냐와 마느냐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내년에 선거까지 연결되는 이 친박계 그리고 친박계 좌장 2명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의식도 작동하고 동료의식도 작동을 해버리면 이 3분의 2라고 하는 의원들의 이 숫자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보이고 최고위원회에서 뭐 지금 협의 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안은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출당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홍준표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내 문제로 해묵은 당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발목이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친박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청산이 쉽지 않다면은 홍준표 대표에게는 결국 큰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홍 대표는 2단계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일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거기서 매듭을 짓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제로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넘길 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예.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 안팎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연후에 조금 더 초재선과의 이런 대화 등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은 이후에 이 어떤 지금 정호태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게 뭔가 홍준표 대표가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으면 의원총회 소집을 자기가 할 수가 없다. 지금 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일 날 최고위원 회의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홍 대표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는 이 문제를 어떤 자신의 이 혁신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바른정당과의 관계나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저는 어떤 식이든 이 문제를 강력하게 몰아쳐서 매듭을 지을 것이다 예. 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3일 날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협의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처리 문제가 되겠고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과 관련돼 있는 제명이나 뭐 출당 처분은 아닌 거죠?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그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그 문제 가지고 경론을 하고 할 그런 전략적인 실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매듭을 지으면서 조금 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본인들도 설득을 하고 예. 또 초선 재선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고 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3분의 2 숫자를 또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른정당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예.
그런 등등을 고려할 때 아마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는요, 양비론이에요. 이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도 당에서 나가지만 홍준표 대표도 같이 물러나시오. 이런 여론이 커지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론이 커지지 않도록 일단 막으면서 당내 상황을 단속을 하는 게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것인데 최고위원회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위에 의원총회에 그 안건을 붙이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정말 양측이 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당내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의 남경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예. 이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친박 핵심 의원들을 내보내고 나서 당을 홍준표 사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 문재인 정부와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보수가 예.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친박 핵심 의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져가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하면 좋다. 나도 내 직을 걸고 하겠다. 예. 이러한 카드까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 전당대회 부분도 조금 지금 국면에서는 한번 홍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보수 통합 문제도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정치권 관련된 소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정섭 한국이슈연구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